우리 2시간으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정은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구암 이정 선생 관련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이신 남명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했고, 이번에는 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체로 이 강의에서 하는데, 오늘은 삼국유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가 늘 들어보긴 했지만 이거 제대로 읽은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당군신화, 개천절, 제헌절, 노래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몇 토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스치듯 잠시 기억을 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시는 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대체로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맨 먼저는 불교하고 유교 들어오기 전에는 무속이 있습니다. 전통신앙, 샤만. 그 저층에는 아직까지 무속적인 게 있습니다. 점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산천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있지요. 그런 저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산신이라든가 물에 대한 어떤 신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전통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고등종교인 불교가 들어오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해요. 그때 이제 경쟁하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차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게 이차돈 순교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하면서 조선조의 건국 이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중청에는 불교하고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중청에. 여기에는 오늘날도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한국화되어 있죠.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여튼 다른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성리학 위주로 딱 결집해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대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근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표청입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로 이런 어떤 옷을 입고 이러면 전부 다 표청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안에도 또 기독교도 우리나라화 돼가지고 완전히 한국화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청에는 이렇게 살지만은 중청에는 그 제사 지내고 하시죠, 집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남성들도 많습니다만은 절에 가고 이 복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죠. 위에 중청에는 그런 문화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저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샤만과 관련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3중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대체로 이제 그 강의를 한다든가 다른 데도 선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에 유교만 이렇게 딱 봅니다. 저도 이 집안도 그렇고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죠. 사서삼경 읽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박사 논문도 쓰고, 그 이후로도 논문은 대체로 이제 그렇게 씁니다만은, 신라 1000년, 고려 500년이 뭐로 주로 사상을 삼았습니까? 불교거든요, 불교.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유교가, 성리학 위주의 유교가 정형화되는 것은 그 퇴계 이후에, 퇴계도 보면은 이 퇴계는 그런 것을 만들어갔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갔던 그런 입장이 있었다면은, 임진왜란 그 이후에 더욱더 강고화되어 가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전통 신앙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불교 신앙과 관련된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근의 어떤 유교하고 같이 봐야지 온전하게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폐기하고, 특히 이제 성리학은 정체성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타적인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다중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를, 그래 전통신앙 같은 거를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이루어가는, 이게 이제 다중적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절에 가면은 산신각 있죠. 산신각은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신앙이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불교화된 거거든. 한국 불교화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다중적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민족성을 이야기하는 게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대표적인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성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벽이단. 성리학 안에서도 오직 주자학만이 최고라고 하면서 양명학도 이제 그 이단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양명은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학 근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배타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배타적 정체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늘 싸움이 있죠. 또 사실 그래 왔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물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원시성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정체성 문제를 따질 때 색깔을 분명하게 합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대립되고, 그래 경쟁하고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 그러나 삼국유사를 썼던 이련 자신도 삼국유사 보면 효선편이 있는데 많이 유교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효의 문제, 그 다음에 충의 문제. 이 화랑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충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문제도 많이 끌어당기면서도 불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런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책입니다. 제가 그러면 삼국유사에 왜 관심을 가졌는가, 여기서부터 잠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북대인데, 경북대 가보면, 제가 이제 경북대 나왔거든요. 경북대에 가면은 본관 앞에 월파원이라고 하는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탑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탑인데, 이련이 한때 여기에 있었던, 주석했던 인흥사지 탑입니다. 인흥사는 비설산 자락에 있거든요. 비설산 자락에 있는데 이 인흥사 탑이에요. 그냥 이게 돌탑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게 이련이 자기의 눈으로,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탑이다. 인흥사에서 그러면은 이련이 뭘 했는가? 삼국유사 앞에, 제일 앞에 보면 왕력이 있어요. 왕력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탑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그냥 어느 곳에나 있는 그런 탑이 아니라 이련이 직접 눈으로 보았겠다. 그 다음에 이 탑을 보면서 삼국유사를 구상하고 전체적인 그 설계도를 그린 것이 바로 왕력인데, 그 왕력을 여기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탑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도 이제 거기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교수가 되고 우리 학교로 이제 다시 모교로 와서 연구실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특히 가을날 달이 굉장히 이렇게 밝고 할 때 이 고탑에 만월이 뜨거든요. 그럼 굉장히 하여튼 그 아름다워요. 그래서 탑돌이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논문도 구성하고, 논문이 안 풀릴 때 이렇게 또 사색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공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삼국유사가 2022년에 아시아 태평양 이 기록유산이 되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에 아태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산도 있는데, 그때 이제 참여를 하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계유산 가운데에 국제 목록으로 경북대 군의군하고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국유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어떤 그 인연이 있고 해서 오늘 주제를 그 삼국유사로 정해 본 것입니다. 말을 안 돼. 얼어붙어 빌라 자체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되는 거 제가 이제 그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인상, 보통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면 이렇게 인상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삼국유사 하면은 뭐 단군신화,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몇 개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할 때, 삼국유사가 뭘까요? 삼국유사는 삼국유사 안에 보면은 가락이라든가 발해 이런 나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삼국유사라고 했을까?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련이 고려 후기 사람인데, 그럼 고려 전기에 뭐가 있습니까?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유사입니다. 삼국사기유사. 중간에 사기가 빠졌어요. 그럼 유사가 뭐냐? 남길 유, 빠질 유. 일사.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빠져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남길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삼국유사가 어떤 책이겠습니까? 기본적인 기반은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삼국사기하고 다른 책이 아니라 삼국사기 이야기도 그 안에 나와요. 삼국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삼국사가 뭐냐면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엉뚱하고 다른 책이 아니라 삼국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한, 삼국사기에서 보충하거나 또는 삼국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대체로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걸 안 읽었어요. 읽은 사람도 있긴 한데 아주 이제 드물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좀 이게 황당하다. 이 정약용이 다산이 이제 대동수경에서 살수를 쓰면서 이제 그 이야기한 건데요. 이 환인이라고 한 사람이 그 곰이 이제 단에서 이 기도를 하고 뭐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이 내려와 가지고 했던 이런 등등의 이야기인데, 이게 참, 이거 보세요. 망탄비리하다 이래놨죠. 망령스럽고 허탄하고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골목에서 떠도는 아주 비루한 이야기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다산이 유학자로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 개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학자들이 안 읽었다는 거죠. 여기서 합리주의적 사관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서술할 것도 없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태백이라고 하는, 여기 태백이 나오는데 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묘향산이다.
왜 그걸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이 묘향산에 말이죠. 그 땅에 향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거들로 단군이라고 칭했다. 이 단 하는 것은 바로 향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국유사는 이게 황당한 책이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체로 이제 그 여염집이라든가 여기에 거리에 떠도는 이런 어떤 잡설 비슷합니다. 비루하다. 그렇지만은 지리 공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삼국유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학자들은 그렇겠죠. 유학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다사는 좀 덜한데 보통 보면은 그 배타적 정체성, 주자학만 이 다산 같은 경우는 주자학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자학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어떤 그 시골 유학자들은 오직 주자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외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일본으로 반출되죠. 약탈해가는 약탈 문화자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참전한 외장 가토 기요마사, 이 사람이 이제 문화재를 약탈해가면서 그 안에 이제 삼국유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삼국유사는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조선 전기판이 있고 조선 중기판이 있는데 1521년 이계복의 발문이 있는 이 조선 중기 중종년간에 나왔던 이 판본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 여기에 이제 상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쿠가와가 이 책을 정독하게 되고, 이게 그 장서인인데 이게 바로 도쿠가와의 장서인입니다. 이게 이제 찍혀져 가지고 지금 봉자문고에 전해지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보입니다. 국보. 보물 위의 국보죠. 보물 위의 국보인데 국보로 전해지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러한 것들을 쓰는 책이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이 책이고, 요거는 거기 가서 찍은 건데 요게 바로 인장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장서인입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인데 여기 보면은 봉자문고 써놨죠. 봉자문고에서 이렇게 센제를 재본 것입니다. 삼국사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일본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고야. 그런데 이거를 최남선이 이제 그 일본에 유학을 하잖아요. 최남선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할 때 1904년에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사지 총서가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삼국유사가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가 이 활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일본이 먼저 출판을 해요. 일본이 출판한 이 삼국유사를 이련이 보고 최남선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927년에 잡지 개명에 이것을 실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삼국유사가 인쇄된 것은 1512년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전이죠. 이때 이제 이계복이 가능한 지 415년 만에 비로소 한국에서 출판됩니다. 일본이 먼저 출판돼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향가가 있는데 향가도 우리 학자들 이게 번역을 하지 못했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일본 사람들 오쿠라 신페이 하는 사람이 소창지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해석해내는데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만엽집이 있어요. 만엽집이 그도 보면은 음차하고 훈차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자기 말을 표기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바로 해독이 되기 때문에 해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일본 사람이 먼저 해독을 하니까 이 국학자들 엄청나게 했던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바로 양주동의 고가 연구입니다. 고가 연구가 그렇게 돼서 나왔죠. 그리고 415년 만에 최남선이, 이때는 이제 민족주의자였죠. 이 민족주의자 최남선이 계명에 실어가지고 비로소 알려집니다. 1927년 일제강점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이제 최남선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어서 당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임을 이야기하는가? 이 삼국 유사가 쓰여진 게 몽골이 13세기에 몽골이 세계 제국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저쪽에 헝가리, 폴란드까지 갑니다. 유럽. 이 세상에 제일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막 사라지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시조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몽골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련이 그 시기에 몽골 침입기에 이거를 쓰거든요. 이게 눈물 나는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칼이 있어가지고 힘이 강력하다 하면 이게 필요 없죠. 그냥 총칼로 적들을 쳐부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안으로 대동단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불심에,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힘에 기대려고 하죠. 이게 전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만약에 안 그렇습니까? 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쳐부숴버리면 되는데, 총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군을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한민족이 됩니다. 삼국이 전부 다 연원을 달리한다고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시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한민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달민족, 당군의 어떤 후손, 이렇게 되고 개천절이라든가 이러한 노래도 그렇게 당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제 또 그하고 비슷한 어떤 그 상황이 또 왔죠. 그게 바로 일제의 침략입니다. 경술국지.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대동단계를 하려고 하는 이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 있죠. 그래서 최남선이 이 삼국유사를 특별히 주목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계명 27에 이렇게 실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삼국유사가 오늘날 자꾸 이렇게 연구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대가 출판한 삼국유사의 유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 사학과 교수들이 이제 활판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 최남선이고, 이 바로 계명 27호에 여기 보면은 삼국유사 뭐 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는 희왕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희왕한 것 가운데에 사실 뭐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진실. 바깥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황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 안에는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컨대 그 동명왕편을 썼던 이규보도 마찬가지죠. 이규보가 그 고구려 이야기를 담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맨 처음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환하더라. 이거 완전히 이게 거짓말 같고 희왕하더라. 근데 두 번, 세 번 읽어보니까 환이 아니라 성이더라. 성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성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의 문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희왕해 보이지만은 안에는 진실이 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원성대왕조에 보면은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성대왕이 되는데, 꿈에 말이죠. 꿈에 복두를 벗고 소리 하얀 어떤 그 삿갓 같은 걸 쓰고 12현금을 들고 청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복두가 있는데 그걸 벗고 흰 삿갓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청관사 우물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꿈을 이제 어느 날 꾸가지고 이 희한한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꿈풀이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두를 벗은 것은 관직을 잃을 징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야금을 든 것은, 가야금이 보면은 이게 목에 이렇게 쓰는 이 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 형태를 쓰게 될 조짐이고,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옥에 갇힐 조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하여튼 겁이 나가지고 두문불출합니다. 상무세 보면 두문불출 딱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여차저차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은, 여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찬 여산이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거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벗었으니까 위에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립을 쓴 것은 이게 바로 멸류관을 쓸 징조입니다. 멸류관. 그 다음에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와가지고 왕위를 전한다. 이 원성왕이 바로 나물왕의 12대손이거든요. 그러니까 12대손까지 와서 왕위를 이 내물왕이 전한다는 그러한 조짐이고, 청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궁궐로 들어간다는 매우 상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믿고 서서히 동지들하고도 잘 지내고 하여튼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왕으로 계승이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왕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여산이 이야기를 해요. 은밀히 아무도 몰래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라 사람들이 이제 김주원을, 이 사람이 이제 1순위니까 김주원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받들어가지고 장차 궁중으로 맞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북천신에 제사를 지냈다 했죠.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이 집이 북천 물이 이 알천인데요.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었는데, 이때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경신이 바로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자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에 왕이, 이 원성왕이죠. 먼저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왕위에 올랐다. 상제의 무리들, 이 상제는 바로 이 김주원을 이야기합니다. 상제의 무리들이 또 모두 와가지고 그를 따랐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니까. 그리고 새로 즉위한 왕께 경배하고 축하를 하니, 이 사람이 바로 원성대왕이다. 이름은 경신이고 성은 김씨이니 대개 길몽이 맞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주원은 여기에서 이제 명주, 지금의 강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김주원의 묘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됩니다. 강릉에 가면은 김주원의 무덤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만 딱 뽑으면은, 이 집이, 이 사람의 집이 북쪽에 있었는데 호련히 냇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었다. 이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사실하고 다르겠죠. 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김주원이 김경신보다 왕위 계승의 서열이 높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김경신이 지지 세력의 도움으로 먼저 왕궁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고 북천신의 음조로 북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김주원이 건너지 못해가지고 왕위에 오르지 못해 했던 것은 김경신의 지지 세력.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정한 거거든요. 이 지지 세력이 북천을 수비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 어떤 그 사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것이 이런 어떤 조금 황당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바깥은 황당하지만은 팩트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이러한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삼국무사 안에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들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학자의 몫이죠. 학자의 몫. 그러니까 표면을 읽어도 재미있고 그것을 밝혀내는 이면에 흐르는 진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1927년에 최남선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계명 27에 이것을 활자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알리고 그러면서 상류사가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출판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인데 한번 보세요. 12개국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번역되고 또 번역되고 여러 가지 되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역주 사업을 해서 좀 이따가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검색이 될 텐데요. 군의관하고 이제 이 영남문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추진을 했는데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디지털 역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수용한 가장 상세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앞으로도 아마 연구가 더 되면 좀 고쳐질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수십 종이 있습니다. 번역책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영어로, 독일어로, 이탈리아어, 스페인, 러시아, 체코, 불가리아, 몽골, 베트남, 일본, 중국.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삼국유사로 만들어진 수많은 컨텐츠들,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배타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탁 하면은 자기 생각을 굉장히 좁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 자체가 상상력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선비이면 일수록 오히려 삼국유사를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에서 번역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런저런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 아시아 태평양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때 등재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책인데 원래 이제 그 원본 그러니까 1년 당시에 고려시대에 이 출간이 됐냐 안 되냐 이건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1280년대가 이때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동안에 쭉 수집되어 왔는데 특히 이제 인각사에 이련이 있으면서 이게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280년 이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판각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고 근데 조선 초기본을 보면은 1394년 본 이걸 보면은 찍히는 거 보면은 목판을 알 수 있으니까 고려시대 판본하고 거의 유사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고려시대에도 목판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책이 없어요. 목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도 없어요. 그래서 1394년 본 조선 초기 본은 분명하고 태조 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각한 것이 1512년입니다. 요 책이 남아있고 요 책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책은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 흩어져 있어요.
낙질로 여러 개 흩어져 있고, 여기 요 본은 중종 7년에 있는 이 정덕본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본,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남아있어요. 두 권. 이게 두 권이거든요. 두 책이죠, 두 책. 5권 양책인데 다 남아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5권의 목판으로 판각되고 인쇄되었는데, 이 등재 신청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 1394년 판본 가운데에 나책인 파른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른본은 연세대학교의 박물관에 이제 보관된 파른 손보기 선생의 호가 파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른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어사본이 있는데, 범어사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요게 바로 나책으로 되어 있어요. 조선 초기본. 조선 초기본에는 당연히 조선 중기에 있는 발문이, 이계복이 쓰는 발문이 없겠죠. 그리고 1512년 요게 이제 완질본,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종이 진정성과 완정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현재 맨 처음에는 이게 국보로 지정되기 전에는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다 국보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이상의 그런 보물은 없어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그걸 이제 2022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됐죠. 이 논리를 약간 보완해서 세계적 차원에서 논리를 보강해 가지고 지금 국제 목록, 그러니까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요 지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까 보면은 불가리아, 몽고 오만 데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2곳에서 지금 다 번역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목록에 등재가 돼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 책의 위대성은 바로 한민족의 위대성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계에 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죠. 이게 이제 5권 2책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일련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권오의 한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일련이 지었을까? 어떻게 지었을까? 굉장히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오만 일련이 지은 것이 아닐까? 이게 일련 제자 이름도 나오거든요. 무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됐는가? 지어지기는 바로 무극대에서 왔는가? 안 그러면은 일련이 그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벼슬도 높고 스님으로서 하니까 이분이 오늘날 프로젝트로 보면은 그게 이제 연구 책임자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대표적인 어떤 선수가 바로 일련이기 때문에 일련의 상공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권오인데 여기 보면은 가지사나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일연찬 해놨죠. 일연찬. 여기 권오입니다. 권오에 이제 신주 제6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이제 조선 중기본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계복이 건발. 이게 이제 목판으로 하면서 이 책의 원본이 없어가지고 성주에 남아있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책판을 만들어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찍으면서 교정을 누가 보고 했는 것들이 이게 나오죠. 이 재밌는 것은 책이 원래 이제 옛날 책이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쓰는데 제일 끝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여기서 마치거든요. 생원 2, 3보 여기서 딱 마치. 여기서 쭉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왔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끝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조선 중기본 또는 정덕본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련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각사 앞에 가보면은 인각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앞에 도로를 군에서 상공유사로, 그 다음에 이 원래 고로면이었는데 삼공유사면,
그 다음에 문화회관도 보면 상공유사 문화회관,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면 상공유사 휴게소 뭐 이래가지고 앞에 상공유사를 완전히 다 붙여가지고 상공유사의 고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공유사는 바로 군의군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공유사 테마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상공유사를 집필했던 요 인각사가 있고, 인각사 맞은편에 보면 이게 아주 멋있는 병풍바위가 있는데 이 병풍바위 이름이 바로 학소대입니다. 학소대. 한번 겨울에 이 상공유사와 관련되어 있는 볼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답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민지가 썼는, 여기 보면은 민지가 찬한 인각사 보각 국존 정조탑 비가 있는데, 이게 이 비를 보면은 민지가 썼어요. 이 속성은, 여기에 보면은 속성은 무슨 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이지체로 되어 있고, 왕이지의 글자를 집자해가 쓴 것입니다.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비 자체는 없고 다 깨져버려가지고 없고, 왜 깼는가? 이것도 이제 여러 설이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설이, 왕이지 탁본을 가지고 왕이지처럼 이제 글씨를 잘 쓰고자 하는 것은 선비들의 최고의 꿈이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탁본을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성녀들에게. 그러니까 성녀들이 깨버립니다. 파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파편이. 그런데 탁본을 많이 했을 거니까 탁본이 남아있죠. 탁본이. 여러 사람들이 탁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탁본을, 그 탁본이 남아있어요. 그 탁본 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탁본 첩을 이렇게 보면은 성이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자가 맨 처음에 누군가가 잘못 읽어가지고 김씨로 읽었어요. 김씨.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보면 전부 다 경주 김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은필인데 김은필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장산, 그리고 경산에서 태어났는데요. 경산에 옥산 전씨가 살아요. 제가 이제 경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는데, 거기에도 보면 뒷산에 보면은 그 옥천 전씨들이 묘소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 옥천 전씨. 어머니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일현은 83세까지 살았는데, 이름이 견명이고 자가 회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견명하는 것은 밝음의 세계고, 회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인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것이 일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둠을 하나로 보는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어떤 그런 법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벼슬하지 않았지만 성리였던 이유로 좌복야에 추정이 되고, 어머니 이씨는 이 일현을 낳을 때 집에 해가 들어와서 그 빛이 사흘 밤 동안 배를 비추는 꿈을 꾸고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태몽 많이 꾸잖아요. 태몽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에서부터 은행과 용모가 단정했고 음숙했고, 그리고 넉넉한 몸매에 말수가 적었고 행동은 성실하고 안목은 예리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일현이 대체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민지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답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왕이지 체를 가지고 했으니까 왕이체를 다시 다 집자를 다시 해가지고 세운 비가, 근래에 세운 비가 이겁니다. 여기에도 김으로 되어 있어요. 성은 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비입니다. 요게 재밌는데, 여기에 이제 두전이 있잖아요. 두전은 보면은 보각 국사하고 국조는 다르거든요. 국사는 이게 최고고, 국조는 그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요 안에 비문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비문에는 국존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국, 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가 국존돼 있죠. 위에하고 밑에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몽골 침입기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이게 이제 탁본한 것이고 탁본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신논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부로 다 알고 있었는데 복원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복원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탁본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왕이지 글자를 다 찾아보니까 요거하고 꼭 맞는 게 있는데 요 글자죠. 전자입니다. 전자. 이게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 이련의 성은 김씨가 아니라 전씨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동을 하고 이거 명확하니까 요자하고 요거 거의 같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련이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불교에 입문을 하고 출가를 하고 비설산에서 대체로 득도를 하고 그 전에 성과에서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해도에 가가지고 피란을 하고 이런 서울에서 경상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화려한 활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각사에서 상무사를 전술하고 이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출가, 득도, 피란, 활동, 정리 정리는 바로 상무사 그동안에 모집해왔던 수집했던 그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 장상구는 바로 경산이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해양 무량사, 해양이 어디냐 하면은 광주 해양 무량사, 그 다음에 강원 진전사, 그 다음에 비설산, 이 비설산 인근이거든. 비설산, 강화도 선월사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포항 오사, 그 다음에 다시 이 비설산 제2기라고 하는 건데 비설산에 35년 정도 삽니다. 비설산에. 대구에 대표적인 산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팔공산, 하나는 비설산. 팔공산 기슭에 인각사가 있고 팔공산 이야기도 상무사에 나오고 심지 개조, 그 다음에 광기 도성 이거는 전부 다 이 비설산 이야기거든요. 35년. 아까 인흥사도 바로 비설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사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78세 때 국존으로 책봉이 되고 국존으로 책봉돼가지고 비문에는 그렇게 썼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국사로 대접을 했죠. 아까 두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84세 때 입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보면은 여기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도. 요 진주 이야기도 있습니다. 옥면비 서성 같은 경우는 진주 이야기, 그때 강주였거든요. 강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상도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경상도 이야기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신라가 중심이 됩니다. 신라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자기 행적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전체 한반도 전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인각사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학소되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런 거의 뭐 볼만하지 않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삼국유사가 탄생했다. 산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선이 살면은 유명하고 강이 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용이 살면은 그 강은 유명하게 되는데 인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인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련이 만년을 보내고 상무유사를 지필했다 하면은 이게 위대해지는 거죠. 자, 삼국유사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약간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유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또 구체적으로 실려 있는지,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권 2책. 오늘날 우리 뭐 한 권, 두 권 가듯이 그게 권은 그 안에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챕터 비슷한데요. 그거에 모여가지고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5권 2책 이렇게 되어 있고 9편, 기편에서 효순편까지 9편, 왕력은 좀 제외를 하면은 이건 이제 이 연대기를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기편에서 효순편까지 139조목, 이 안에 보면은 보양 이목조라든가 심지 개조조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편에 59조, 그다음에 흥법에 7, 탑상이 30, 의회가 14,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139조가 나오고요. 이 체계가 참 희한한데, 요까지는 대체로 시대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쭉 되어 있지만, 이 이후는 또 다른 체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별로 조금 다릅니다. 주제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체계가 이 삼국유사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력 같은 경우는 중국과 삼국, 가야 등 왕들의 제위 연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혀끝에부터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련이 안 했을 가능성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서 신라의 멸망까지 신의한 행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연대순으로 기록해놨고요. 이 이후는 대체로 주제별로 해놨는데 흥법법 같은 경우는 불법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꼽히는가. 탑상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찰하고 탑, 우리나라에 그 탑이 있고 유명한 절이 있고 많은데 이게만 삼국유사가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국사 이런 거 있잖아요. 통도사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공은 삼국유사에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미화가 돼버려요. 이게 없으면. 의예편 같은 경우는 원효, 의상 등 고성들의 행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의상 이야기들이 여기에 주로 담겨져 있고, 신유 같은 경우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이야기, 감통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적을 보여가지고 이제 보답을 받는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속세를 피해 사는 어떤 승려나 속인들, 이 피연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선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효선을 강조하는, 효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효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련 자신이 굉장히 효성스러웠습니다. 늘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인근으로 낙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얻어가지고 인각사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노모를 모셔가지고 여기에서 돌아가시죠. 어머니 이시가. 그래 그때 95세였고 이련은 당시 79세였습니다. 여기 몇 년 더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83세에 돌아가시죠. 또 이제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당나라 때 승려인 목주에 살았던 목주의 용용사에 있던 진존숙을 굉장히 사모해가지고 진존숙이 효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련의 다른 호가 뭐냐면 모감입니다. 모감. 목주에 살았던 목주 용흥사에 살았던 진존숙, 이분을 존경해가지고 자기 호를 모감으로 쓸 만큼 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효라고 하는 게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유교가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그렇지. 부모 언증경 같은 경우 전부 다 효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유교 같은 경우는 그
조경이 있잖아요.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들을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종교를 떠나가지고 효도는 다 이렇게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의 제자가 된 진정사 이야기라든가 효녀 지연 이야기 이러한 것이 효선편에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금 최근 이제 끝났는데 경북대 도서관에서 요 등재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글 서예전을 열었습니다. 한글 서예전을 열면서 대구 한글 서예 협회가 있고요. 그 협회하고 이제 도서관이 공동으로 서예전을 열었는데 여기 7분이 단군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체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썼던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단군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썼던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도서관에 그 하루에 한 8,8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저도 뭐 사진을 몇 번 찍었습니다만 이 앞에서 가지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진을 찍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소품들 또 크고 작은 것들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한 30여 편을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9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가서 하북대 가가지고 전시를 열어서 거기에 지역 신문에도 거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국유사는 이 사관이 중요한데 사관은 우리 흔히 신의사관 귀신 신자하고 다를 이자 이 신의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상국유사의 서문은 없어요. 서문은 없고 기편이 있는데 기1, 기2가 있거든요. 기1 제일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의 내용 자체가 기편에도 해당하지만은 상국유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습니다. 대개 옛날의 성인들은 그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예약으로 인의로 유가죠. 유가의 합리주의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불어 괴력 난신 이러시다. 공자께서는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괴상하고 막 이렇게 힘을 쓰거나 의지를 피는 그 다음에 신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초월적인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나고 천명을 받고 도록을 받는 등 이런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이랬단 말이죠.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 제왕, 나라를 건국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 후에야 큰 변화를 타고 큰 권력을 잡아서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하수에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낙수에서는 글이 나와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왔죠. 요 그림 도자고 그 다음에 낙수에서 서가 나와서 여기에서 도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도낙서, 하도의 도, 낙서에서 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이 일어날 때는 성인은 이 괴력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제왕이 일어나고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초합리적인 그런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사례를 듭니다.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고 복희를 낳았으며 복희는 이 신모 어떤 여성인데 무지개가 한번 휘입사더니만은 복희가 임신이 돼가지고 복희를 낳았다.
용이 여등과 감흥해가지고 여등이라는 여성과 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있습니까? 용이 이제 감흥해가지고 신용씨를 낳고 또 황후가 궁상의 들에서 논일다가 스스로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에 신동과 교통을 해가지고 소를 낳고 이렇게 간적은 알을 삼켜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설을 낳고 강원은 발자국을 밟아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기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임금은 14개월 만에 낳았고 큰 모서의 용과 교접해가지고 또 유방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 큰 사업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이래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태몽도 사실 그렇죠. 태몽은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만은 대체로 기이하게 이렇게 태몽을 꾸게 되잖아, 그죠? 창녕조씨 족보에도 보면 앞부분에 이 용과 그 여성의 그러니까 용지의 용하고 여성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조가 보면은 계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신화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너희 태몽이 이랬다.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게 될 사람이 이걸 계속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태몽을 자꾸 이야기하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나라에게 적용이 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사관이다. 사관을 합리주의를 뛰어넘은 그러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국사기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고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 고정적인 측면을 끌어안고 이 합리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답사를 직접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적거든요. 그래가 탁본을 해보기도 하고 비석도 읽고 이렇게 고정을 한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합리와 초합리가 함께 작동하는 이런 어떤 논리가 있어요. 사체가 어떠냐? 이 보편적인 어떤 역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전체, 본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열전이 있는 본기와 열전이 사기가 이래 돼 있거든요. 보통 기전체. 우리 삼국 사기가 기전체로 돼 있죠. 중국의 사기하고 사마천의 사기하고 같은 어떤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편년체 그냥 순서대로 쭉 연대 순으로 그 다음에 기사 본말체 사건의 어떤 그 흐름 특히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쭉 분류하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되면 어떻게 결론되는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목 동사 강목처럼 기본 줄기를 뼈대를 이야기하고 세부 조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채로 되어 있는데 상무유사 같은 경우는 앞에 기편 같은 경우는 편연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제별로 오히려 기사 본말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섞여져가지고 이건 도대체 볼 수가 없는 이런 어떤 그 동양의 역사 서술 방법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서는 유사체다. 유사체, 상공유사체. 상공유사의 독특한 어떤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은 굉장히 촘촘하게 쓰는데 뒤에는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느슨하면서도 자유로운 서술을 선택함으로써 보통 사서에 담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팍팍하게 이렇게 짜놔버리면 다른 거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줄기는 있지만은 핵심적인 어떤 구심력은 있지만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개방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릇이 책은 두 책으로 얼마 안 되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 보면은 그릇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초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기편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쫙 이렇게 정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되어 있다. 집중하면서도 개방되어 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작동하는 이런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국유사는 이와 같은 어떤 서술 방식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책으로서 유사체로 부를 만하다. 이런 이야기. 역사, 기술, 방법 이게 아주 희귀하고 특이하다.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사서가 없다. 세계에서. 이 고대사 복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삼국사계에는 삼국이 뭐냐? 고구려 신라 백제거든요. 이 가야도 빠져봐요. 삼국사계 없으면 이 가야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가락국기가 있거든요. 그래 삼국유사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진한, 이 삼한, 말갈, 발해, 오가야, 북부여. 이 삼국 이전의 어떤 나라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광범하게 만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삼국 전의 우리 고대사의 체계를 세우는데, 예컨대 이 사만이 있었는지 말갈 발해가 있었는지 삼국유사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복원하는 고대사를 복원하는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복원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논어들 읽고 그러면서 마음도 수양하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죠. 우리 민족이 어떤가? 거기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거 안 나와요. 명작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중국 이야기지. 그냥 마음 수양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옛날에 그 사서삼경만 읽고 할 때는 물론 이게 대학원생들하고 강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슬슬 지나갔는데 이걸 깊이 있게 번역하면서 따지면서 세계 유산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딱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땅의 위대함, 우리 민족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읽혀져요. 뜨겁게 읽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향가 한번 보세요. 향가 같은 경우는 중세의 언어 구조가 어문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문을 써요. 문어. 근데 각 민족마다 민족어가 있어요. 우리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민족어가 있는데 민족어를 표기를 할 수가 없어. 한문은 그냥 문어거든요. 주어하고 수어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어로 이게 문어로 쓰려고 하면은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조하고 다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글로 쓰려고 하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문어를 전부 다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한자를 써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전부 한자를 썼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말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세에는 공동 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어, 자국어가 있는데 이 자국어 요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데 일본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가나 문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쓰고 월남 같은 경우도 쩌놈이라고 하는 문자를 썼죠. 우리나라는 한글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말을 어떻게 표기했을까? 우리 글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향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향차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어를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처럼 이런 구조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가 있고 민족어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이루는데
여기 보면은 어간하고 용은 이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훈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의미 같은 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음독자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유어를 표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글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 뭐 가나다라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빌려가 쓰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죠. 우리말을 크게 하나는 자음 같은 경우는 음성기관, 모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게 또 굉장한데요. 천지인. 아, 의,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건 이고, 이게 이 같은 사람이고, 점 같은 것은 하늘. 그 다음에 옆 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땅. 이 천지인이 있는 거예요. 발음기관하고 구강구조에 나오는 이런 니은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혀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처럼 이런 어떤 이 구강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자음이 있고, 모음은 전부 다 천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우리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이제 자꾸 발달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이 됐죠. 예컨대 이런 향가에서 이 상무유사가 없었다면은 이 안에 향가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한글 같은 경우는 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 발달사의 일변을 보여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온전한 한국어 글쓰기 이런 것들을 이런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화공주님은 왜 그 서동가 보면은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선화공주 이게 명사죠. 선화공주 이게 님주자거든요. 주인주 님주니까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안 읽고 선화공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고 주자는 님으로 읽고 요거는 숨는다는 뜻인데 은으로 읽어요. 그래서 해석은 선화공주님은 향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 오되 우리말 어순으로 해. 우리말 어순에 따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류사. 고대의 교류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어떻게 그때 갔을까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무사는 고대 한민족의 중국, 일본, 인도 왕호 천축국전 해초가 인도에 갖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의상하고 원광 이런 사람들은 당나라에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유학성. 그 다음에 귀축제사 같은 경우는 서역에서 서역으로 간 이런 성녀들. 축하는 게 뭐냐면은 천축이거든요. 천축으로 간 여러 성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역으로 간 신라 성녀들. 그 다음에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후, 김의 이야기죠. 아유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역에서 온 마라난타, 중국에서 온 순도와 아도, 이슬람에서 온 처용, 일본으로 간 연호랑과 세원녀, 이 허다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대인들의 교류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생태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상무사의 소통과 공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군신화 보세요. 당군신화가에 보면은 웅녀가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 이걸 이제 하늘이 알아가지고 환웅이 알아가지고 만들라고 숙줘가지고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소통. 김현가모 같은 경우는 김현이 하고 탑돌이를 하다가 여성하고 만나 알고 보니까 그게 호랑이인데 호랑이와
사람의 소통.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어떤 소통이 나오기도 하고. 광기와 도성 같은 경우는 광기하고 도성이 봉우리를 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광기가 도성을 보고 싶으면은 만나고 싶으면은 나무가 그쪽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을 하면은 아 이게 광기가 나를 찾는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오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광기가 도성이 이제 광기를 보려고 하면은 또 이제 나무가 그쪽으로 절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고 그래 하면서 여기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상무사는 피운소월 피운 구름을 헤치고 달을 노래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그 우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마음을 나무들이 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나무들이 알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도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비영랑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람과 귀신의 소통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화엄경을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 여기 신라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돌을 80개를 이렇게 깎아놔 놓고 그 앞에서 경전 강의를 해요. 화엄경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그 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소통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진짜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소통이죠. 나의 이야기를 생물은 내가 무생물인 돌이 알아들어요. 이 경지 좀 와야 되는데 다 그런 경지에 계시죠? 화엄경 강의를 하는 이런 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이런 그 선생들은 이런 어떤 그 진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열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평등. 여기 진주에도 보면은 형평사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이 평등과 특히 성평등 이런 같은 경우는 여성을 남성과 적대적 관계거나 대리적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을 푸는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아요. 상호간에 이제 도움을 주는 조력자 이러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층하고 피지배 계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진주 이야기인데요. 진주에 웅면이라고 하는 그 여자 종이 살았는데 이 자기 주인이 절에 가가지고 늘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너 오지 마라 해가지고 방아를 찍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웅면은 그 방아를 빨리 찍어놓고 이렇게 절에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고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수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들리죠. 웅면은 밖에서 이제 하니까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 위에 천장이 이제 열려가지고 웅면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서천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귀진이라고 하는 주인이 오히려 자기가 살았던 집을 성인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면서 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인마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배층하고 피지배 계층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평등해 하는 맨 처음에는 이게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이렇게 누르고 방해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피지배 계층이 오히려 지배 계층을 깨닫게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박혁거세의 비가 아령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둘 다 성인으로 나와요. 여성을 성인으로 표현합니다. 여성을 성인으로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뭐 신모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박혁거세의 비가 아령인데 아령을
성인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웅면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종 웅면은 주인보다 먼저 서방정 들어가서 주인마저 진리의 길에 오르겠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묘령의 여인으로 변신한 관세음보살은 노일부덕과 달달박박 이러한 사람들을 득도하게 하고, 김재상의 아내는 죽은 후에 치술령 신모가 되고, 그 다음에 선덕의 왕은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광덕의 아내 같은 경우는 광덕과 수도하면서 그의 친구 음장마저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더 남성에 미치지 않아요. 거의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구도에 참여를 해서 깨달음을 추구해가는, 이게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 몇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군위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안에 가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게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잘 아는 당군신화입니다. 당군신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군신화 모르는 사람 우리 나라에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이제 당군신화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에 제가 이제 눈에 확 띄었던 건, 야, 이 당군신화가 참 위대하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데요. 이거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 요 신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웅은 모습이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모습 같은 경우 이게 생로병사가 있는 이런 모습은 이게 개나 소나 다 마찬가지죠. 말이나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다 생로병사가 나고 있는데, 신웅은 신인데요, 이게 없어요. 사람이 되기를 신웅한테 빌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웅은 신령한 쑥 한 심지하고 마늘 20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사람이 될 거다. 그래, 사람의 모습을 갖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곰과 범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먹어요. 그래, 기한 지 21일 만에. 37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민속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붙이고 합니다.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은 참고 미련한 곰탱이 같이 참아내고 인내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몸으로 됐는데, 성질급한 호랑이는 뛰나가지를 못해. 그렇게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근데 웅녀가 사람은 됐어요. 사람은 모습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짐승이죠. 웅녀가. 모습만 사람이지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모든 어떤 그 동물은 어떻습니까? 바로 종족 보존의 욕망이 있죠. 욕망이기 때문에 새끼를 갖고 싶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웅녀가 이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신단수 밑에 가가지고 아이 배기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의 어떤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능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임시로 변하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환웅은 모습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자로 변하는 거죠. 남자 모습으로 이런 살이 있고 뼈가 있는 남자로 변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제 당군 왕검이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당군은 바깥으로 보면 짐승하고 같아요. 웅녀가 그랬듯이 우리처럼 그랬는데, 당군은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환웅이 들어와 있죠. 환웅이, 정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짐승의 몸이죠. 짐승의 몸인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죠. 신성. 환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은 바로 당군부터입니다. 당군부터. 그래서 이제 당군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시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짐승의 몸으로 신성을 꿈꾸는 이런 존재들이죠.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짐승의 몸으로서 생로병사가 있는 짐승의 몸으로 신성, 성스럽게 되기를 늘 꿈꾸죠. 이게 이제 상무사와 관련된 당무신화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유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천군이 있다고 하죠. 천군. 경전에 보면 상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인욕 존천리. 인욕은 전부 다 몸과 관련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막고 천리를 보존하자.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심성이 있다. 이게 바로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이 환웅입니다. 환웅. 당군 몸에 들어온, 그러니까 웅녀 몸에 들어온 환웅이죠. 이 불교로 이야기하면 불성, 부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불성을 가질 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이런 부분들을 딱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해서 결국 이제 당군이라고 하는 온전한 인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구 이야기인데, 대구에 그거 보면 팔공산이 있죠. 팔공산.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에서 심지가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 심지개조, 의예편에 심지개조에 나오는 건데, 속리산 길상사에서 진표율사가 영심에게 의발을 전수한다. 의발은 이제 팔간자를 전수하는 건데, 의발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발을 전수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패를 크게 여니까 사람들 모여라. 이런 방이 막 이렇게 붙었겠죠. 그래서 심지도 그 위대한 장소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심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러니까 의발을 전수했죠. 부처님한테 받은 그 팔간자를 이 점을 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불경도 써놔놓고 하는 그거예요. 거기 이제 8개를 전수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대구로 돌아오는데, 한참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바랑 안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간자 2개가 거기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까 진표 율사가 자기 동문인 영심한테 지내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있노 해가지고 돌려주러 가요. 돌려주러 이렇게 가가지고 영심이라고 하는 그 사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아주 귀중한 천에 잘 싸가지고 함에 넣어뒀는데, 그러게 열어보니까, 함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두 개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다시 이제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 이제 또 이제 이별을 했죠. 이별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한참 가는데, 심지가 한참 가는데 또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서 보니까 또 다시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영심한테 다시 이제 이야기하니까 참 희한하다 하고 다시 2개가 없어요. 그래도 영심도 대단한 게, 부처님의 뜻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남아있는 6개를 2개 합쳐가지고 다 줘요. 그래가 영심이 한테 받은 팔간자를 심지가 머리에 이고 동화사까지 가지고 팔공산까지
팔공산으로 오는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야기인데요. 오니까 심지가 간자를 머리에 이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산으로 돌아오자 산신이, 요게 간자를 그러니까 간자는 바로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고, 산으로 돌아오자 산신이, 요게 바로 전통신앙입니다. 전통신앙. 우리 전통신앙이 있었거든요. 아까 산신 이야기했죠. 산신이 두 선자, 역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서 맞습니다. 심지를 산꼭대기에서 맞아요. 보세요. 보통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종교가 있고 외래적인 불교가 들어오면 싸우거든요. 바로 2차도는 여기에 희생된 사람이지. 근데 대구 요 이야기는 전통신앙이 있는데 외래적인 어떤 고등 불교를 받아들여. 끌어안아요. 이게 회통하는 건데. 산꼭대기에 맞아서 심지를 인도해가지고 높은 바위 위에 앉혀요. 심지는 중이죠. 여기에는 부처님의 과 관련되어 있는 간자를 갖고 있고. 근데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바위 아래에 엎드려요. 바위에 엎드려가지고 공손하게 정계를,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약에 팔공산의 산신들이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받아들인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잡으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는 부처를 먼저 올리고 전통 종교를 자기를 낮추고 이 형제 관계가 형성되죠. 그런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지리는 누가 밝으냐 하면은 바로 산신, 이 호족 세력들이 더욱더 산신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더 밝죠. 그래서 심지가 이야기해요.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불타의 간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틀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청컨대 여러 세분들이 함께 높은 곳에 가가지고 간자를 던져가 점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바로 서방 정토니까 서쪽을 향해가지고 이게 던져요. 서쪽을 향해서 던지니까 거기에 떨어진 곳에 간자를 던졌다,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진 데 보니까 첨당 밑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오동나무 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세웠으니 바로 동화사다. 동화가 뭡니까? 오동나무 동자 고사자죠. 거기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동나무 동자 동화사.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동화사 보면 그 앞에 문 이름이 봉황문이죠. 봉황문. 그러니까 삼국유사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화사가 있는데 동화사라고 하는 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통신앙하고 외래가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화사 대웅전이고 이게 바로 산신각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요 이야기가 하나지만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 종교를 살리면서 불교가 들어와서 끌어안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질서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산신각이 여기에 이만큼 크게 있을 거예요. 서로 크게 지려고 하면서 막 싸웠을 텐데, 여기 보면은 간자를 갖고 있는 심지를 바위 위에 올리고 자기를 꿇어앉아가 정계를 받았다. 끌어안으면서 질서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것만 하고 나면은 야, 누가 형일까?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자장법사. 이건 제가 신문에 썼던 것인데, 자장법사가 있어. 통도사 만드는 사람. 자장법사가 진평왕 때 무열왕대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신라의 대표적인 고생입니다. 매를 잡았는데 매를 놓아가지고 꾼을 잡았는데 꾼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법포를 자장이라고 했어요. 출가하기 이전의 이력은 뚜렷하지 않지만은 혼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자인데
처자를 끊을 만큼 간절한 구도심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부처처럼. 자기가 궁중 안에서 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누가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걸 이제 뒤로 하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구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혼인을 했고 자식까지 둔 상태였다. 이 부처하고 같습니다. 출가 후에는 638년인데 성실 등 10여 명과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해요. 종남산 운제사 가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수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업적이 굉장히 눈부신데 특히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장정율, 그 제대로 뭐 이게 그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향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를 질서화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이전에는 불교가 들어왔긴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이런 어떤 규율이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질서 잡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기강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이래는 상류사의 자장을 정률로 규정을 했던 것이다. 황룡사 구청석 목탑 이게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고 통도사 창건도 자장이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 10개 정도의 사탑을 세우고 특히 이제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쌓아가지고 계율을 통해서 국민교화에 힘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를 누구나 이제 지닐 수 있게 해가지고 생활을 안정시켰다. 복식이나 연호 이것도 전부 다 중국과 한화 정책을 펴가지고 중국의 것으로 따르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바로 자장이 건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무질서해 보이고 이랬던 것들을 대체로 동아시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중세 질서 속에 이제 편입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년에는 강릉 오대산으로 갑니다. 오대산. 거기 가서 수다사를 이제 짓고 사는데 태백산 성남원 여기에서 입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신라 10성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추대돼 가지고 신라의 대표적인 절이 흑륜사인데 흑륜사 금당에 요즘도 보면은 공자 무슨 그 맹자 그다음에 누구 태계 남명 이런 사람을 모시듯이 흑륜사 안에 유명한 고성들을 모셔요. 그 10사람을 모시는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수다사에 머물 때 강릉의 오대산 수다사에 머물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중국의 북대에서 이제 문수보살과 자기가 보았던 문수보살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장한테 내일 대송정에서 너를 봤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수다사에서 중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수보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 간절한 염원이 있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대송정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이 대송정이 지금 어디인지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장이 대송정으로 가보니까 문수보살이 잠시 보여가지고 다시 태백산 갈반지에 가서 너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장 자신이 대송정은 알았는데 갈반지를 몰라요. 그래 태백산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막 또아리를 막 이렇게 틀고 있어요. 그래 그곳이 이제 갈반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성남원이라고 하는 절을 하나 세웁니다. 절을 세우는데 여기서 한참 수도를 하고 문수보살이 언제 나오실까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수도를 하고 있었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늙은 어떤 남자 거사가 남루한 성복을 입고 다 떨어진 이 성복을 입고 뒤에 삼태기 하나를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삼태기 안에 뭐냐 죽은 강아지
죽은 강아지를 담은 칡삼태기를 메고 와가지고 이 자장에게 심부름하는 시종에게 내가 자장을 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시종이 들어가가지고 선생한테 이야기했겠죠. 이만큼 저만큼 한 사람이 뒤에 보니까 삼태기 칡으로 만든 삼태기가 있는데 그게 죽은 개가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장이 그럼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라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거사는 쫓겨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 아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앞에 본질이 이렇게 나타나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거사가 삼태기를 뚝 틀어내니까 거기에 사자 보호자가 이렇게 사자 형태의 이 자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사가 올라타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서쪽으로 싹 날아가더란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자가 자장한테 하니까 자장이 그때부터 아이콘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빛을 따라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남쪽 고개로 올라갔으나 거사는 이미 아득하게 가버리고 없어요. 이에 자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거사는 바로 누구였어요? 문수보사. 우리한테 아주 귀중한 것이 이렇게 오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찬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하게 옵니다. 흐름하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아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흐름하게 오고 흐름한 어떤 이런 존재로 오는데 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부처인지 보살인지를 알지 못해요. 미친놈이라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을 봐야 되는데요. 아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릇된 생각. 불교에서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원적인 무지에 의해 가지고 이 아상이 생기는 건데 미혹된 관념으로 보는 거죠. 아상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실체가 있으며 나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실체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잡도 하기도 하고 비논리적인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앙탈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속한 신분이나 계급도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속한 신분과 계급이 잠깐이지 이게 영원합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주위에 보면은 그렇죠. 정치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나의 신분과 계급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니 사물은 차별적으로 이 평등한 눈으로 보지를 못하죠. 나의 신분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차별적인 관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자장은 아상 때문에 흐름하게 생긴 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천안객으로 본 거죠. 자장은 남루한 승복을 입고 칡으로 엮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고 찾아온 문수보살을 미친 자라면서 쫓아냈다. 계율을 정배하며 신라 최고의 지성임을 자랑하던 자장. 그는 결국 스스로의 세계에 갇힌 아상 때문에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어쩌면 우리는 아상을 신봉하는 수많은 자장인지도 모른다. 아상을 깨고 진상을 보자. 이때 비로소 남루한 성복 속에 묻혀있는 문수보살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초라하게 나타나서 훌쩍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의 부귀와 나의 자리 이런 것들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함몰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진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역시 이 이야기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